제 나이는 101세입니다. 지금도 의사로 일하며 병원을 찾는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까지 현역으로 일하는 의사는 드물 겁니다. 그래서 저를 처음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이 연세에 건강하게 현역으로 일할 수 있어요? 하고 묻습니다. 그 비법을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분명 매일 실천하는 45가지 습관 덕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습관들은 하나같이 단순해서 하면 할수록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여유도 따라옵니다. 의사로 일한 지 올해로 76년째입니다. 지금까지 수십만 명의 환자를 치료했는데 저는 그들이 저를 살게 했고 오늘까지 오게 했다고 느낍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건강법은 전부 간단하고 돈이 들지 않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그대로 따라하면 누구나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잠깐 실천하느냐, 100일, 1000일 지속하여 습관화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을 얼마나 오래 지속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하나의 소리책방입니다. 오늘 함께 할 책은 다나카 요시오 어르신의 나는 101세 현역 의사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앞에 프롤로그를 잠시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책은 2021년도에 쓰여졌고 현재 이분은 우리 나이로 105세이십니다. 살아계시고요. 정말 대단하시죠? 80년 가까이 현역으로 의사생활을 하고 계신데요. 그동안 진찰해온 수십만 명의 환자를 통해서 또 스스로의 건강 습관을 토대로 본인의 건강 비법을 전수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죠. 대만과 일본을 오가면서 아직까지도 100세가 넘는 나이에 진료를 해오고 있는 현역 의사의 건강 조언을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규칙적으로 삽니다. 제 하루는 최근 몇 년간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6시 반에 기상해 침대에서 10분간 체조를 합니다. 7시부터 아침 식사를 하고 8시 조금 지나면 출근을 합니다. 9시부터 진료를 시작해서 12시 반에 오전 진료를 마칩니다. 2년 전까지는 낮 2시부터 5시까지 오후 진료도 했는데 지금은 오전 진료를 끝내면 집에 돌아가 점심을 먹고 2시부터 40분 정도 낮잠을 잡니다. 그리고 5시부터 30분 정도 산책을 하고 7시부터 가족과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 후 욕조에서 따뜻한 물로 피로를 풀고 10시 반쯤 잠자리에 듭니다. 거의 매일 이런 생활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나이까지 현역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은 이처럼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건강에 좋다는 건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첫째, 낮에 활발해지는 교감신경과 수면 중에 활동하는 부교감신경의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전환이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만일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이 매일 다르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원활히 전환되지 않아서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져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불면증에 걸리거나 다른 여러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소화가 잘 됩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식사 시간이 일정해지고 식사 시간이 일정해지면 소화가 잘 됩니다. 왜 그럴까요? 몸이 그 리듬을 기억해 소화와 흡수를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침 분비량이 늘어나 위가 활동을 시작하고 췌장에서 췌장액이 분비됩니다. 반대로 불규칙한 식사는 갑자기 엑셀레이터를 세게 밟아 시동을 거는 것과 같은 부담을 몸에 주는 셈입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 필수적인 습관입니다.
건강을 진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30분 산책을 합니다. 예전에는 80세만 넘어도 오래 살았다고 했는데 지금은 9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하체가 약해 걸을 수 없거나 휠체어를 사용하거나 누워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고령에도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거나 누워 지내는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평소 생활 속에서 자주 걷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걷기가 건강한 생활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령자가 누워 지내게 되는 계기의 대부분은 낙상으로 인한 골절입니다. 골절로 오랜 기간 침대에서 안정을 취하다 보면 하체 근육이 순식간에 약해져 생각대로 걸을 수 없게 됩니다. 그만큼 고령자의 낙상 사고는 치명적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많을수록 하체가 약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딱히 볼 일이 없어도 산책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집 밖으로 나가서 걸어야 합니다. 저는 매일 산책을 거르지 않습니다. 오키나와에서 살았던 것도 그렇고 지금 이곳도 집 근처 산책 코스 도중에 비탈길이 있습니다. 경사가 급한 비탈길은 넘어질 위험이 있지만 제가 다니는 코스는 경사가 완만해서 하체 근력을 단련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일을 마치고 난 뒤에 가벼운 산책은 일에서 쌓인 피로를 풀어주어 몸이 가벼워집니다. 또한 몸의 건강에만 효과적인 게 아닙니다. 주변 경치와 계절의 변화를 맛보고 만나는 사람과 대화를 즐기다 보면 마음도 풍요로워집니다. 매일 낮잠을 잡니다. 수면 부채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면 부채란 매일의 수면 부족이 비처럼 쌓여 몸과 마음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수면 부채가 늘면 생활과 일의 질이 떨어지고 암, 당뇨병, 고혈압, 우울증, 치매 등의 병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수면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어느 정도의 수면이 건강에 좋은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통계적으로는 성인의 경우 7시간 정도의 수면을 취하는 사람이 성인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낮다고 합니다. 그러나 적당한 수면 시간은 체질이나 나이에 따라서도 달라서 8시간은 수면을 취해야 하는 사람도 있고 6시간으로도 졸리지 않고 딱 좋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숙면을 취하고 전날의 피로가 풀렸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적당한 수면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수면 시간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매일 약 8시간 숙면을 취하고 있습니다. 수면에서는 낮잠도 중요합니다. 낮잠은 짧은 시간이지만 몸에 휴식을 주고 기분을 전환해 준다는 측면에서 야간 수면의 3배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젊을 때부터 낮잠을 잤습니다. 지금은 12시 반에 오전 진료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한 뒤 2시부터 40분 정도 낮잠을 잡니다. 수면 시간이 부족해서 낮잠을 자는 것은 아닙니다. 낮잠을 자면 뇌가 휴식을 취해 오전 중 발생한 일의 피로를 풀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낮잠을 자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고 온몸의 세포가 싱싱하게 되살아난 것처럼 개운한 기분이 듭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소비한 에너지를 회복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저는 40년 가까이 낮잠을 습관처럼 매일 거르지 않았는데 일반적으로 낮잠 시간은 30분 정도가 좋다고 합니다. 지중해 연안의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에는 오후 몇 시간은 일을 멈추고 낮잠을 자는 관습인 시에스타가 있습니다. 우리 기업 문화에서는 낮잠을 자는 것이 어려우니 피곤할 때 잠깐이라도 눈을 감는 방법을 권합니다. 눈으로 들어오는 자극과 정보를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뇌가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저도 환자가 띄엄띄엄 있을 때는 진찰실 의자에 앉아 팔짱을 끼고 잠시 눈을 붙입니다. 낮잠은 피로를 푸는 것 외에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도 있어서 고혈압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혈압이 안정되면 심장병, 뇌경색,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짧은 시간에라도 낮잠을 자면 놀라운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낮잠으로 더욱 충실한 하루를 보냅시다. 매 순간 나의 등 모양을 체크합니다. 고령자의 등이 구부정해지는 원인으로는 우선 척추를 받치는 배 근육과 등 근육을 중심으로 온몸의 근육이 약해지는 현상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추간판이 얇아지거나 골다공증으로 뼈가 약해지는 등의 요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나이 들수록 등이 구부정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만 평소에 어떤 자세로 생활하느냐에 따라 등이 굽는 정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굽은 등을 원래 상태로 돌리기는 매우 어려우니 등이 굽지 않도록 평소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저는 의자에 앉을 때나 서 있을 때 항상 바른 자세를 취하고 얼굴도 정면을 향합니다. 그러다 보니 습관이 되어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바른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등이 굽지 않으려면 낮에 활동할 때는 물론이고 잠을 잘 때의 자세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수면 시 자세는 베개와 요, 매트로 정해집니다. 요와 매트는 몸이 꺼지지 않게 약간 딱딱한 것이 좋은데 베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저는 높은 베개를 베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젊을 때부터 베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옆으로 잘 때는 베개를 베는 것이 편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등이 구부정해질까봐 베개를 베지 않은 것은 아닌데 이것의 효과를 깨닫고는 병원에서 환자들에게도 권하고 있습니다. 베개 없이 천장을 보고 반듯한 자세로 자면 등이 뒤로 젖혀진 상태가 되어 새우등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새우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반듯한 자세를 의식하고 틈틈이 스트레칭을 해야 하는데 베개를 베지 않고 자면 특별한 노력 없이도 자세를 교정할 수 있습니다. 평소 새우등 체형이 신경 쓰이는 사람이라면 오늘부터 당장 시도해 보길 권합니다. 매일 15종류 이상의 채소를 먹습니다. 건강한 식생활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채소입니다. 채소에는 암,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 등의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저는 매일 채소를 의식한 식단으로 식사를 합니다. 식사로 섭취하는 채소는 신선초, 쑥, 고구마잎, 당근, 파프리카, 양배추 등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생채소를 그대로 섭취하면 소화에 좋지 않아서 기본적으로는 익혀서 갈아서 스무디로 만들어 먹거나 데치거나 볶아서 먹습니다. 아침 식사 때는 제철 채소를 중심으로 7, 8종류의 익힌 채소를 소량의 물과 함께 믹서기에 갈아 걸쭉한 스무디로 만들어 먹습니다. 저녁에도 채소를 충분히 섭취합니다. 공심채, 수세미회, 양배추, 가지, 당근 등 5종류 이상의 채소를 싱겁게 간을 해서 삶거나 볶아 먹습니다. 삶을 때는 고온에서 푹 삶는 것이 아니라 냄비에 물을 끓인 뒤 불을 약하게 줄이고 채소를 넣습니다. 그렇게 하면 채소의 비타민이 거의 파괴되지 않습니다. 이 나이까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건 여러 종류의 채소를 매일 맛있게 먹는 습관 덕분 아닐까요? 매일 고기를 먹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의 식습관을 살펴보면 2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채식주의를 고집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물론 채소는 다른 사람보다 2배 더 섭취하지만 고기나 생선 등의 단백질원도 많이 섭취한다는 말입니다. 8, 90대의 고령에도 두툼한 스테이크와 돈가스를 일주일에 2번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으면서 충분한 양을 섭취한다는 점입니다. 즉, 먹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최근 주목받는 소박한 식사가 대체 몸에 얼마나 좋을까 의문이 듭니다.
소박한 식사는 기본적으로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를 줄이는 식사 방법입니다. 육류 섭취는 줄이거나 끊고 그만큼 어패류를 먹습니다. 단백질은 기본적으로 콩을 주원료로 하는 나또나 두부로 섭취합니다. 소박한 식단은 언뜻 몸에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몸에 꼭 필요한 동물성 단백질이 압도적으로 부족한 식단입니다. 영양면에서 균형적인 식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식사에서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영양의 균형입니다. 그 전까지 고기를 많이 먹고 식사량도 꽤 많았던 사람이 갑자기 소박한 식사로 바꾸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실제로 소박한 식사를 실천하는 사람 중에 신종 영양실조에 걸리는 사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신종 영양실조란 한마디로 단백질 부족입니다. 단백질은 20종류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필수 아미노산인 9종류의 아미노산은 몸에 필요하지만 체내에서 만들지 못해 고기 등의 식품으로 섭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영양물질의 운반을 담당하는 혈액 속의 혈청 알부민은 수치가 오르면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는데 이건 역시 고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 식단은 소박한 식사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매일 치즈 등의 유제품, 고기와 생선을 통해 단백질을 섭취하고 식사량도 90% 정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인 고령자보다 고기 섭취량과 식사량이 많은데 매일 일을 하고 산책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비되는 활동 에너지를 생각하면 저에게는 적당한 양이라고 느낍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생각하면 고기 섭취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소박한 식사는 고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식사량은 배불리 먹는 양의 80% 정도로 약간 모자라게 먹기를 권합니다. 물론 가끔은 소박한 식사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가령 고기를 많이 먹은 다음 날은 소박하게 먹는 것이 위장을 쉬게 하는 의미에서 좋을 것입니다. 매일 물 2리터를 마십니다. 저는 수분 섭취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기상 시, 취침 전, 일하는 짬짬이, 산책 전후, 목욕 전후 등 자주 수분을 보충해서 하루 2리터를 마시고 있습니다. 제가 수분 섭취를 의식하는 것은 물이 몸에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순환이 나빠져 신진대사 작용이 떨어지거나 심근경색과 뇌경색, 열중증 등의 원인이 됩니다. 이를 예방하고 몸속에 노폐물을 배출하기 위해서 자주 수분을 보충해야 합니다. 여기서 물과 몸의 관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볼까요? 우리 몸의 대부분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포 속 수분인 세포 내액, 혈액, 림프액에 포함된 수분을 포함하면 대략 성인 몸의 55%에서 65%가 수분입니다. 우리 몸이 이렇게 많은 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물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음식 없이 물만 마시고 한 달 정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을 한 방울도 마실 수 없는 상황에서는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2, 3일 만에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섭취한 물은 혈액과 림프액으로 몸 안을 돌며 산소, 영양물, 호르몬을 전달하고 체내 노폐물과 독소를 소변과 땀으로 배출하는 작용을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흐름이 나빠져서 뇌와 내장의 기능 저하를 일으키거나 뇌경색, 심근경색의 요인이 됩니다. 특히 뇌경색은 여름과 겨울에 많고 야간부터 새벽 시간대에 일어나기 쉬우니 젊을 때에 비해 체내 수분량이 감소하는 고령자는 의식적으로 물을 마셔야 합니다. 또 수분 부족으로 자주 나타나는 것이 부종입니다. 부종은 세포와 세포 사이에 수분이 괴어 일어납니다.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소변과 땀으로 수분이 나가는 것을 억제하도록 뇌가 통제해서 부종을 발생합니다. 갈증이 난다, 입술이 건조하다, 피부가 건조하다, 몸이 나른하다,
변비나 설사 증상이 있다고 느껴질 때는 체내 수분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 번에 많은 물을 마시면 체내의 염분 농도가 단번에 낮아져서 몸의 컨디션이 무너질 수 있으니 수분 보충은 조금씩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식사 때 마시는 물까지 포함해서 하루에 2에서 2.5리터 정도 마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단 것을 먹지 않습니다. 저는 단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기본적으로 간식은 먹지 않습니다. 간식 없이 견딜 수 있는 것은 정해진 시간에 새끼를 든든히 먹어 공복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주 먹는 간식에는 초콜릿, 비스킷, 전병, 사탕, 아이스크림 등이 있습니다. 이런 식품의 주성분은 당질을 많이 포함하는 탄수화물이라서 습관적으로 섭취하면 혈당치가 높아집니다. 또 착한 콜레스테롤이 줄고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는 중성지방이 증가합니다. 동맥경화가 진행되면 뇌졸중, 심근경색, 협심증의 발병 위험률도 높아집니다. 또한 간식을 먹을 때마다 위산을 많이 분비시켜서 위에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줄곧 간식을 먹는 사람의 위는 쉴 시간이 없습니다. 빈번히 섭취하는 간식은 필연적으로 위의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기름진 것도 거의 안 먹는데 위장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은 하루에 먹는 간식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식을 줄이면 불편함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질 제한은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건강법이 넘쳐나지만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보편적인 건강법 같은 것은 없습니다. 똑같은 건강법도 나이나 몸의 조건, 컨디션에 따라 효과가 다르거나 반대로 나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최근 유행하는 당질을 제한하는 식사법도 그런 건강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즉, 당질을 제한하기 위해 탄수화물이 많은 밥과 빵 등의 주식을 제외하고 반찬만 먹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당질을 제한하면 진짜 건강하게 체중을 조절할 수 있을까요? 제 주변에도 비만과 당뇨 예방이 된다며 당질 제한식에 열심인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그중에는 하루 3끼 식사 때 밥을 먹지 않고 반찬만 먹으며 철저히 실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당질 섭취량이 지나치게 제한되다 보니 쉽게 지친다, 근력이 떨어져 힘이 없다는 소리를 자주 합니다. 50대, 60대, 70대, 고령이 될수록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체내에 당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근육을 분해해 아미노산을 당으로 바꿉니다. 근육이 줄어들어 기초대사가 떨어지니 쉽게 지치는 건 당연합니다. 또 근육이 줄면 활동성이 저하해서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고령자에게는 치명적입니다. 한편 칼로리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단백질과 지질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젊을 때와 비교해 혈관의 강도가 떨어져 혈액의 흐름이 나빠지는 고령자에게 단백질과 지질의 과잉 섭취는 혈관장애의 원인이 되어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경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찬을 많이 섭취하는 것 역시 염분 과다 섭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위험을 고려하면 20, 30대가 식사에서 당질을 다소 제한하는 정도라면 몰라도 40대 이상의 중장년과 고령자가 당질을 제한하는 것은 건강을 해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고령자 가운데 주식을 거의 먹지 않고 반찬만 먹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장수하는 사람은 대부분 주식도 빠뜨리지 않고 먹습니다. 참고로 저는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끼마다 밥 공기 하나 분량의 현미와 백미를 먹고 있습니다. 가끔 죽으로도 만들어서 번갈아 먹습니다. 밥과 국수를 적당히 먹는 것이 제 활동 에너지의 근원이 된다는 걸 매일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32세에 폐결핵으로 죽을 뻔했습니다. 101세인 이 나이까지 일을 해서일까요?
저를 처음 보는 사람은 제가 지금껏 병에 한 번도 걸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겉모습만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저도 지금까지 2번 병에 걸려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를 덮친 병은 종합병원 수련의 시절이던 32살 때 걸린 결핵입니다. 지금이야 폐결핵은 항생제를 사용하면 쉽게 나을 수 있는 병이지만 그 당시에는 효과적인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불치의 병으로 많은 사람이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그 폐결핵으로 많은 피를 토해 죽음 직전 상태까지 갔습니다. 제 왼쪽 폐는 결핵으로 인한 늑막염으로 조직이 위축되어 폐 기능과 크기가 정상인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계단이나 비탈길을 오르면 쉽게 숨이 차고 심한 운동은 당연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핸디캡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쪽 폐가 없어도 다른 한쪽이 있으니까요. 아니, 한쪽이라도 남아있어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운명의 신으로부터 의사의 사명을 다하라는 메시지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폐결핵을 앓고 난 뒤로 건강에 신경 쓰며 생활했는데 89세에 2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말기암이 발견된 것입니다. 간암 말기라고 고지를 받았을 때는 이번에는 안 되겠구나 하고 순간 낙담했는데 걱정해봤자 암이 낫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분을 바꿔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자. 나를 믿어주는 많은 환자를 위해서라도 절대 죽을 수 없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최악의 사태일 때는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 기분 전환을 꾀하는 것도 병치료에서는 중요합니다. 수술로 오른쪽 간을 제거했습니다. 다행히 부작용이 강한 항암제를 사용하지 않았고 수술 경과도 양호해서 3주 뒤에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재진에서도 문제가 없어서 다음 날 일본으로 돌아와 바로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원래는 퇴원하고도 한동안 안정을 취해야 하는데 그 당시에는 누워 지내는 상태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89세라는 나이는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순식간에 쇠약해져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수술과 한 달 가까운 입원 생활로 인해 73kg이었던 체중은 50kg으로 줄었습니다. 그야말로 뼈와 가죽뿐인 상태였는데 걸을 때는 다리에 수십 킬로의 무거운 추를 매단 것 같았습니다. 복귀한 병원에서 재활을 위해 휠체어를 밀며 병동과 외래를 오갔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휠체어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일을 마치면 매일 트로피컬 비치를 걸었고 때로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바닷가 모래밭을 걸으며 몸을 움직였습니다. 이 재활훈련 덕분에 4개월 뒤에는 입원 전과 똑같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나이까지 매일 일할 수 있는 것은 암에 걸린 경험 덕분에 예전보다 더 건강한 생활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늘 건강한 날 되시고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평온하고 행복한 내일을 응원합니다.